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단계에서 행정학 지방자치론 강의하는 저는 최영희입니다. 자, 2025년 지방직 7급 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험 잘 보셨나요? 사실 시험 점수가 너무 잘 나오신 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죠. 왜? 그냥 합격하시면 되니까. 아마 이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일단 시험을 한번 봐봤는데 올해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거나 또는 애초부터의 목표가 25년 시험이 아니라 26년 시험이었기 때문에 한번 시험을 봐보신 분들, 그리고 이후에 26년 9급이나 7급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오늘 이 해설 강의 촬영에서 지키고자 하는 원칙은 첫 번째, 해설을 일단 꼼꼼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이 문제들의 출제 경향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대비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행정학은 어려워졌습니다. 9급도 마찬가지, 7급도 마찬가지. 문제는 그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방향인데 정말 지역적인 주제들을 마구 출제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느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주제들을 중심으로 정말 세세하게 물어보느냐? 저는 두 가지가 혼재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후자, 다시 얘기해서 원래 자주 출제가 되던 빈출 주제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최대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니 대비를 해보자. 그래서 기본 개념 수업, 기출 분석 수업, 모의고사, 최근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했었던 7급 모의고사까지 그러한 기조들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 기조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7급 모의고사 과정에서 적중된 문제들도 여럿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카페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대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수업과 기출 수업을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행정학은 암기하는 과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이론들 내가 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주제를 다각도로 접근하는 문제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총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 난이도는 제가 보기에는 중상이었습니다. 작년 시험보다 어려웠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존에 출제가 됐던 주제들의 굉장히 난도가 높았던 편이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됐던 주제를 열심히 분석하셨던 수험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상 커트라인, 커트라인이란 표현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과목을 점수를 합산해서 우리가 그 점수를 통해서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학 개론이라는 과목 자체의 커트라인은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략 90점에서 95점 정도의 점수를 받으셨다면 합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수. 이거보다 낮았다고 해서 합격을 절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과목 점수가 월등히 좋아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 해설 강의 중에 지방자치론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행정학개론보다 지방자치론이 훨씬 어려웠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려운 지방자치론을 되게 잘 봤다? 그러면 행정학개론 점수가 조금 까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워낙 합격이 어려운 7급은 정말 7급은 실제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워낙 적은 편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일 텐데 이런 시험에서 이 정도 점수를 받으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제 기조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빈출 주제 확실히 선지의 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 물어보지 않았었던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선지의 구성이 특이했던 건 제가 5개 정도 골라봤는데요. 이번에 페리와 와이즈의 공공서비스 동기 모형 아시겠지만 그 동기 모형의 동기 차원에 대한 문제, 합규감. 저도 수업 중에 이렇게 많이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합규감에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답률 47%. 공단기 기준입니다. 공단기 오늘이 지금 촬영하는 날짜. 시험은 11월 1일에 있었고요. 저는 오늘 11월 3일 월요일에 촬영을 하는데 지금 제가 해설 강의 중에 수록한 정답률 자료는 모두 공단기 합격 예측 페이지 내에 있는 오늘자 아침 9시 30분 기준의 내용들입니다. 47%. 배버의 관료제나 7번의 신제도주의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구성이 좀 특이했습니다. 이전에 출제되지 않았었던 선지들로 내용들이 구성이 됐고요. 10번의 휴직 관련된 문제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어려워하셨던 게 바로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인데 이 경로 목표 모형은 이미 올해 구급 시험들에서 상당히 난도 있게 출제가 되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출 분석을 했다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정답률이 37%. 아마 이 전자정부 관련된 법률과 더불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이전에 출제가 한 번도 안 되었던 주제들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출제되었었던 주제들. 걔네들을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해서 물어봤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철저히 하셨던 분들에게는 대비가 가능했던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신규 주제 문제도 있었죠. 13번의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 하지만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에 수록했었던 문제였는데요. 나름 적중이죠. 하지만 제가 새로 만들었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24년 군무원 9급에 출제가 되었던 주제였는데 군무원 9급 주제 중에서도 꽤 눈에 띄고 상당히 타당한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정리를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상세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15번 전자정부 관련 법률은 타직렬 기출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최근에 전자정부 관련된 내용의 법률 정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5년 국가직 7급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시험이죠. 이 국가직 7급에서 데이터 3법이라는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진짜 굉장히 최근에 시사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올해 9급에서도 계속 데이터 관련된 공공 데이터 관련된 그런 기반 행정에 관한 법률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 관련해서는 상당히 최근 법률들 위주의 공부를 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 법률 내용.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기 행정학적 통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통법으로 문제를 푸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통법이 잘 먹히지 않았었던 문제였습니다. 통법은 정말 행정학적 사고력이라고 표현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이 행정학적 사고력으로 문제를 푸는 걸 이미 출제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고력에 기반을 두고 법령 문제를 푸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법령은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따로 별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이론 주제는 일단 애자일 조직 출제가 되었는데 이건 탈관료제 조직 유형입니다. 전 수업 시간에 따로 애자일 조직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자일 조직과 더불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탈관료제 조직 모형들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본래 알고 있던 탈관료제 모델로 문제를 풀어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렇게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회. 얘는 너무 중요한 주제. 근데 아직 언급이 안 되어서 제가 모의고사 과정, 기회부 과정, 그리고 기본개념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었던 주제였는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난도로 출제가 되어서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했는데 대비를 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에겐 너무 힘들었겠지만 근데 그 공부도 방향을 정확하게 하신 분들에게 그나마 좀 풀 수 있었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학습 방법, 특히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도를 지켜서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학 개론은 일단 정말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론을 암기 중심이 아니라 내용 이해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힘이 정말 필요하고요. 기본 개념 수업이 바로 이런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 개념 수업에 시간을 투자하는 걸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 개념에 정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상당히 천천히 여러 번 회독을 해서 기본을 완전히 잡아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 기출 분석해 주셔야 되죠. 타직렬 기출 포함해서 분석해 주셔야 합니다. 제 교재 중에서는 일반 행정직 기출 포커싱을 한 기출 분석편이 있고요. 타직렬 기출까지 최근 기출들 중에서 고난도를 다 모아서 정리한 숙련편이란 교재가 있습니다. 이번에 둘 다 기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니까 그거 잘 봐주시고 특히 7급은 모의고사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법령만 따로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최대한 문제 내에 많이 구현해서 다양한 법령들을 다각도로 풀어보시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그물망 모의고사 9, 7급 같이 볼 수 있는 모의고사와 별도의 7급 모의고사 따로 출간하고 있는데 그 7급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대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령 부리지 마시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설 강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가볼까요?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답률 88%니까요. 뭐 누구나 다 맞았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번. 정치행정 이론론은 역관제의 한계 극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등장했다. 역관론 정치행정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 설명인데요. 말도 안 되죠? 자, 2번 행태주의 아닙니다. 후기 행태주의니까 신행정학 계열의 이론입니다. 가치평가적인 정책 연구를 강조하죠.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던 건 이거는 행태주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지향적인 경쟁 원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정부 서비스를 시장화시키죠. 정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했었던 시도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고요. 4번, 뉴 거버넌스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 모두의 협치를 강조합니다.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정부가 다른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모든 사회 문제를 스스로 혼자 해결해 보겠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정부 시기, 적극국가 시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당연히 틀린 선제가 되겠죠. 자, 문제의 정답되는 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2번 들어가 볼게요. 자, 2번. 페리와 와이즈의 공공봉사 동기이론. 바로 신공공 서비스론, 제가 MPS의 바탕이 되었었던 이론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공직자는 마땅히 공익을 지향해야 합니다. 공공의 봉사라는 거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민간에서 많이 보여질 수 있는 경제 주체들과는 좀 다른 동기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동기의 차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공익에 대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합리적인 차원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가 정책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찬성할 수 있는 정책, 누구나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정책, 내가 이런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봉사 동기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규범적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합규감이라고 제가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규범적 차원은 뭔데요? 내가 공익이라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국가에 대한 충성, 이걸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람직한 공익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을 너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과 규범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공동기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감성적 차원. 합규감할 때의 감이죠. 이건 뭔데요? 내가 지극히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공감 능력도 크고 동정심도 크고 그래서 내가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동기를 가지게 되면 그건 감성적 차원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의 차원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합리적 차원 얘기해 볼게요. 누구나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 차원이고요. 합리적 차원에는 그래서 공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가 나타나요. 근데 그 특정한 이해관계가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현재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특정한 이해관계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옹호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소수를 위한 정책도요, 옹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학적 통법을 잘못 발휘하시면 특정한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건 공익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그러한 계층에 대해서 만약에 정책 담당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거죠. 사회적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특정한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거죠. 이 특정한 이해관계를 옹호한다는 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인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맞습니다. 규범적 차원이요? 네,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나는 공익을 반드시 구현해야 돼. 국가에 대한 충성, 애국심 다 규범적 차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선지가 되게 헷갈렸어요. 왜? 일반적으로 애국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공익 구성의 사무, 뭐 이런 것들, 공익 구성에 대한 의무, 이런 사명, 의무, 사무라고 했습니다. 의무, 사명, 이런 것들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 애국심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냥 애국심이 아니라 선의의 애국심. 선의의 애국심이라면 착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애국심. 그럼 뭘로 볼 수 있냐면 바로 감성적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1번하고 4번 선지에서 헷갈리셨고 1번 선지를 정답으로 쓰신 분들이 47%, 4번 선지를 정답으로 쓰신 분들이 32%. 근데 문제의 정답은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는 일단 페리와 와이즈 이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거기서 얘기했었던 합규감이라고 이야기하는 합리적, 규범적, 감성적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이걸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애국심처럼 장난칠 수 있거든요. 그냥 애국심이냐, 선의의 애국심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 정말 기본 개념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고요. 우리는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번은 2번은 인정. 2번은 굉장히 어려웠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번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이 잔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일단 가봅시다.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예산 과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단 장, 분야, 관, 부문, 항, 단위, 프로그램, 그 다음 세항, 단위사업, 그 다음 목, 품목 이렇게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편성해서 분류해서 편성하는 품목별 예산 제도를 이 목과목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2개는 기능적 분류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프로그램 중심의 분류, 그 다음 여기가 품목 분류.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쓰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기능별 분류와 품목별 예산 제도도 함께 쓰고 있다. 제가 수업 중에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많이 까먹으시더라고요. 1번 맞습니다. 2번 예산의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미시적이고 상향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거시적입니다. 왜? 총액을 배분하는 기준이요. 각 부처의 5개년의 중기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러면 미시적으로 한 해만 딱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5년 단위의 총체적인 사업을 본다? 것이죠. 그리고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기획예산처가 되겠죠. 이제 개정이 되면 기획예산처가 전체 재원에 대한 총액을 주고 각 부처가 그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시적, 하향적. 이것도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냥 거시, 하향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왜 거시적이고 왜 화향적인지 단어를 쓸 때 그 의미를 충분히 잘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X.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본예산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가예산 제도는 예전에 썼고요. 지금은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번 X. 4번 너무 많이 실수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법 정확하게 보시라고 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과정 편성에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예산 편성 과정에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래서도 한번 틀린 선지가 있었죠. 국가재정법 아니라 지방재정법입니다. 자치법도 아니고요. 국가재정법도 아니고 지방재정법. 그래서 틀렸는데 이 너무 단순한 문제를, 단순한 함정을 골라내지 못하신 분들이 무려 18%. 정말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들 이런 거 봐주셔야 되고 법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따 제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이 주민자치회도 법적 근거 제대로 모르셨으면 엄청 많이 어려웠었을 거예요. 자, 3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성과관리제도. 문제의 정답률 굉장히 높았습니다. 가장 쉽게 푸셨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1번입니다. 성과관리는 신공공 관리론의 확산에 부응해 결과 중심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핵심적 수단입니다. 맞아요.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는 투입 단계에서 지표를 따질 수도 있고 과정에서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웃풋, 그 다음 아웃컴.
산출 1차적인 결과물 그걸 통해 달성하게 되는 2차적 결과물이고요. 마지막에 영향, 사회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까지 5개의 지표가 일반적인 지표로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성과 지표를 이렇게 5가지, 과거에는 이 전반부에 있는 투입 지표 중심이라면 지금은 후반부에 있는 산출, 산출보다 결과, 결과보다 영향 이런 지표들이 강조된다라고 제가 성과관리 파트 하면서 항상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2번 맞고요. 조직의 성과를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 개발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의 성과 지표를 정부 부문에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민간은 이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영역도 너무 다양하지만 정부 조직은 성과라는 결과물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성과 측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공공부문의 성과 관리는 민간 부문에 비해서 성과 지표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걸 쓸 수 있는 영역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 측정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4번 X.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이고 누구나 수월하게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예요. 아마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사실 문제의 정답은 되게 쉽게 보이죠? 최근에 계속 성과급 제도냐 아니면 연공급 제도냐 이 관료제 관련해서 보수 체계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출문제가 국어과 최고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였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그래 이념형 관료제라면 급여는 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공서열, 연공, 나의 경력에 따라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야. 이건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이 틀린 건 너무 확실한데 나머지 주제들은 베버의 관료제에서 잘 안 보였던 주제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기본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출을 여러 번 풀고 그걸 잘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기출에서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을 자꾸 물어봅니다. 지금 보시는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파트타임 채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네, 맞아요.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종신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분상의 안정을 확보해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안정이 확보되는 실적주의와 더불어 발전을 해왔습니다. 실제 적극적인 신분보장, 정년보장을 할 수도 있고요. 소극적인 신분보장, 법적인 어떤 사유가 없으면 이제 면직되지 않도록 해주는 신분보장 이렇게 2가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종신고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신분의 안정은 나타나야 되거든요. 신분에 대한 안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채용이라는 굉장히 덜 안정적인 채용 형태는 당연히 권장되지 않죠. 저희가 이렇게 행정학 강의해도요. 지금 보시는 요 1번 선지는 처음 본 선지입니다. 이런 걸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요거 가지고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계층제 형태의 조직 구조를 채택합니다. 당연히 맞고요. 업무의 처리에 근거가 되는 문서주의에 입각하죠. 근데 여태까지는 문서주의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 문서를 보관하니? 보관하죠. 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서로 처리한 일들을 통해 책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를 단순히 일처리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도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1번하고 4번은 이전의 문제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5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6번 갈게요. 6번은 좀 실망스러웠던 게 여러분 고공단이에요. 고공단은 정말 많이 했는데 고공단에서도 틀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려 정답률이 57% 반성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아시겠지만 연봉제 도입되어 있죠? 무슨 연봉제인가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고정급적 연봉제는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연봉제고요. 2번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모두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당연히 고위공무원단,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외무공무원이 네, 전형적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과거 1급에서 3급까지의 계급 혹은 등급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직무등급, 가등급과 나등급의 2가지의 계급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원래 3개였던 걸 2개로 만들었다.
그거는 계급 중심의 인사 운영이 이전보다 좀 약화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요거 맨날 여러분 20, 30, 50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퍼센트, 고공단 구성. 그죠? 개방형직이 20, 공모직이 30, 자율직이 50. 그래서 숫자만 외우시는데 말을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헷갈리신 분들이 무려 26%. 말도 안 됩니다. 공모직위는 민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공모직위는 부처 내외랑 경력 경쟁하죠. 여기는 개방형직위라고 들어가야 맞는 선지일 것 같아요.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직위를 통해 일정한 비율을 충원하게 합니다. 공직의 개방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2번인데 저는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실수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큽니다. 자, 7번 갈까요? 신제도주의. 이 문제 정답률은 85%입니다. 굉장히 잘 보셨는데 선지가 좀 특이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문제의 선지들 조합을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지를 좀 제대로 공부하시는 그런 연습을 해주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입니다. 개인은 완전히 자기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고요. 이건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 선택하는 결과로서 제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제도를 완전히 자기의 의도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선지고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를 보셔야 합니다. 2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동형화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구성원들이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들이 사회적 제도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직의 조직 장 안에 있는, 조직의 필드 안에 있는 한 조직 단위가 동일한 환경 조건에 직면한 다른 조직 단위들과 비슷해지는 현상, 닮아가는 현상, 우리가 배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도적 동형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제가 최근에 동형화 엄청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특징 맞고요. 자,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종적 분석하죠. 제도의 형성, 변화의 역사적 경위를 시간순을 따져서 연구하기 때문에 종적인 연구 선호한다. 이 종적 연구를 이번에는 꽤 상세하게 풀어서 제도 형성, 변화의 역사적 경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표현도 처음 보셨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하는 공부거리들이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신제도주의를 표현했었던 그런 전형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계속 그런 단어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4번입니다.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시점의 제도나 정책의 선택이 그 이후에 계속적인 영향을 줘서 계속 사람들이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선택하고자 하는 정도, 경로 의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의 제도나 정책 선택이 그 이후의 시점, 제도나 정책 선택에 영향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7번. 지금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지는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애자일 조직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힘들었으면 정답률이 형편없어야 되는데 선방이에요. 왜? 정답률이 70%면 이 정도면 선방이죠. 조직의 형태인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탈관료제 조직의 유형을 설명하는 표현일 것이다. 우리가 탈관료제의 모든 조직을 다 알 수는 없으니 학자들마다 자기네들이 강조하고 있는 범주에 따라 이름을 각기 다르게 붙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가 되었었던 구급 문제에 린덴, 이음매 없는 조직. 이거 역시요. 실제 관료제의 형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끔 탈관료제 조직을 수평적으로 통합시켜서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원래 다른 부처를 이어주는 그 이음매를 없앤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애자일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어에서 민첩하다는 단어에서 온 표현이 지금 보시는 이 애자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민첩하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잘할 수 있게 조직이 쉽게 구성되고 쉽게 흩어지고 정말 유연한 형태의 유기적 조직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합니다. 자, 그건 당연히 의사결정에 시간이 적게 들어가도록 만들죠. 항상 머릿속에 관료제와 비교하셔야 돼요. 의사소통이 언제 더 지연될 수 있느냐?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완벽하게 분석하고 기획하고 완결성이 높은 해결책 제시하는 거, 이런 건 관료제죠. 관료제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애자일 조직과 같은 탈관료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큰 조직이지 안정적, 계획적 설계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2번 X. X. 3번입니다.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죠. 근데 성과를 무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결과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과를 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들린 선지. 한 조직으로 결합을 했다. 해체가 됩니다. 다시 필요에 따라 민첩하게 다른 조직으로 재조직화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는 애자일 조직의 기본적인 유형들,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설명을 해놨는데 그 사례를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애자일 조직도 탈관료제 조직이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대부분의 탈관료제 중에 관료제적인 유기적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본 특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밥은 아니고요. 탈관료제 조직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름의 탈관료제 조직도 굉장히 많고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이 환경에 대한 변화 가능성, 유연성, 신속한 대응, 그걸 통해 변화하는 환경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 정도의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자일 조직이 출제가 되었다고 해서 얘를 달달달 특성으로 다 외우자. 저는 그렇게 대비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에서 대비해야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애자일 조직을 포함한 탈관료제 조직이 문제에 출제가 되었을 때 내가 걔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번입니다.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중에 추세 연장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 투사 기법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프로젝트 기법은 제가 늘 얘기했죠. 트렌드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시계열성, 과거의 계열성을 통해서 이 시계열적인 내용을 통해 미래도 비슷할 거야 라는 미래 예측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낯서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수업 중에도 프로젝트란 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을 정말 많이 드렸고요. 지금 이 주제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출제가 되었었던 국가직 7급에서 똑같은 추세 연장 기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출 분석을 되게 꼼꼼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당연하게 맞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률 80%고요. 추세 연장은 시계열성입니다. 관찰된 경향이 앞으로 지속적이고 규칙적일 거라고 가정을 해요. 이러한 경향성 분석에 기반을 두어서 미래의 사회 현상을 예측하고 그래서 측정된 자료가 굉장히 객관적인 그래서 신뢰도, 차장도 우리가 계량적인 자료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굉장히 크다는 전제하에 그 자료의 패턴이 앞으로도 이후에도 반복될 거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까지 맞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하면 역사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 시계열을 쓸 수가 없죠. 시계열은 과거의 트렌드가 현재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반복될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미래가 달라진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투사 기법,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추세 연장 기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징이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겠죠. 물론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합니다. 구성원 노력한 미래 달라질 수 있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추세 연장 기법이라는 기법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번 X가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의 정답이 너무 빤하지 않나요? 우리가 휴직이 아시겠지만 명령 임용권자가 강제적으로 휴직하는 방법, 휴직을 명령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청원해서 휴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건 이미 이전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직에 대한 내용은 강제적인 휴직이 나타날 수 있다. 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너무 쉽게 볼 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휴직의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직권휴직, 또 하나는 청원휴직. 요거 잘 알고 있으면 문제 보시는 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정무직 공무원도 휴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내가 장관이나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출산을 하게 됐다. 당연히 휴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 휴직할 수 없다. 틀렸고요. 자, 본인이 거부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직권휴직이 있는데요. 명령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직권휴직이 있으니 이번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3번,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복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기다릴 이유가 없죠. 즉시 복직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X. 공무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해서 휴직을 했다. 그러면 휴직기간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겠죠. 사실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는 거는 정신상의 장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필요해서 휴직을 했다. 그 사유가 충족될 수 있다면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거. 어떤 공무원이든 그 유형을 가리지 않고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나면 휴직의 사유가 끝나면 당연히 내가 복귀하겠다는 신청했을 때 바로 복귀할 수 있다. 최근에 출제가 되었었던 직위 해제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용 관련된 문제들을 선지 4개에 하나하나 다 다른 내용들을 넣어서 조금 가볍게 수박 겉핥기처럼 내가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 2, 3년 하나의 제도를 굉장히 상세하게 물어보는 거. 직위 해지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어? 아니면 지금 보시는 휴직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어? 이런 걸 되게 상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의해서 하나하나의 제도들 꼼꼼하게 따져봐 주시고 이런 제도들은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법령을 정말 까다롭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연습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1번 가볼까요? 많은 분들을 진짜 힘들게 했었던 바로 정답률 40%의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인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 주제는 기출은 안 나왔는데 새행정학 3.0에서 너무 강조하고 있는 주제라 한 번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읍면동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치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지방 행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별로 없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조례의 근거를 두고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방자치 분권,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고자 하는 기구는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얘는 법적 근거가 약했고 얘는 법적 근거가 강하고 그리고 과거에 여기는 읍면동장이 대충 챙기는 곳이었다면 이제 이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청장, 다시 얘기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기구로서 그 위상이 올라갔다. 제가 이걸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문제 드디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1번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 읍면동 단위에서 설치했던 자문기구였습니다. 이건 맞아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알고 아나바다 장터 같은 것도 하고 제가 그런 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동네에서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기구이다. 그래서 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사라져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과거 지방자치법에 있었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에 없어서 더 이상 운영이 안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주민자치회를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그 법의 근거를 두고 더 강화시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완전 틀렸고 주민자치회가 이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보다 조금 더 그 위상이 업그레이드된 형태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지방자치법 내용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법의 이름이 잘못됐기 때문에 틀렸는데 주민자치회를 기억하시는 분들 법적 근거가 왠지 자치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려 47%나 되는 분들이 이 부분에 체크를 했습니다. 법적 근거 보시는 건 아까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내용을 포함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정확한 근거들을 따져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방자치론 설명할 때에도 꽤 열심히 정리했던 주제거든요. 지방자치론을 물론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지방직은 지방자치론을 하시는 게 행정학 개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2번,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 아니 틀린 선지, 죄송해요. 3번입니다.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의 청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주민이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주민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도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직권으로 발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X가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건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선지가 법령을 그대로 출제한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요. 그만큼 법적으로 위상이 높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해설지에 이 법의 40조 내용들을 쭉 수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권한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말씀드렸던 주제니까 여러분이 잘 공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12번은 정말 틀리신 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수업 중에 너무 많이 했고요. 제가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항상 상수도, 하수도, 수도에 관련된 사업 요거 하면서 마을에서 우물 같은 거 만들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마을 상수도를 적용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60%밖에 정답이 안 나와서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 철도, 그러니까 교통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교통 관련된 사업 해가지고 자동차 운송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레일 같은 것들, 궤도 사업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지방 도로 사업 같은 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주택이나 공공건축물 같은 것들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이고 마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작년에 지방자치론 내용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주제인지라 지방자치론, 행정학개론 두 군데 모두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좀 아쉽더라고요.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을 달달달 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암기하실 때에는 취지가 무엇인지, 이건 왜 집어넣고 이건 왜 빠지는지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탄탄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당황해서 헷갈리시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 12번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입니다. 24년 공무원 9급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주제가 다시 한번 응용되었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고요. 정책을 결정할 때 그냥 정책 결정자의 촉에 의해서, 감에 의해서, 직관적 통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계량적, 분석적 정책 결정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증거 기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저랑 같이 숙련평가 모의고사만 잘 정리하셨어도 눈에 익숙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가봅시다.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 대안을 선택하거나 관련 사항 결정하는 방식, 관련 증거에 기반을 둔다. 요거 꼭 보셔야 되겠죠. 관련된 증거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증거 기반 결정 방식을 그래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지금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실무 적용, 학술 분석, 증거자료 수집이 상대적으로 보건이나 복지정책은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근데 국방이나 문화는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가 좀 힘든 게 일단 국방은 기밀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기밀이 너무 많아요.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 영역에서 발생했었던 다양한 정책의 내용들, 그에 대한 효과, 이걸 분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상당히 어렵고 문화 정책의 경우는 그 효과가 너무 주관적이고 질적이고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 이 문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화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 측정할 수 있는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효과도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거를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통해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앞에 보건이나 복지정책 영역이 오히려 증거 기반 정책 결정하기 훨씬 쉽고요. 국방이나 문화정책이 오히려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 X입니다. 됐죠? 제가 정보 기반 분석 전문가들을 비롯해 견고하게 구축되었던 증거 기반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면 분석의 틀,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외래어를 그냥 용어처럼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외국어를 그냥 우리나라의 용어처럼 사용하는 표현이어서 증거 기반 프레임워크, 그러면 증거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석의 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책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그 정보들을 분석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것, 이걸 통해 개량적이고 좀 더 객관화되어 있는 자료들이 만들어지면 그 자료들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보시는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그래서 문제의 기억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3번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 넘어갈까요?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은 제가 수업 중에 여기 요새 굉장히 자세하게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리더십의 유형이 있어요. 리더십 유형. 리더의 행동입니다. 이게 리더가 보여주는 행동. 리더의 행동이 무려 4가지의 형태예요. 아시겠지만 지시, 후원, 참여, 성취. 최근에 후원적 리더십에 대한 구급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리더십 유형 4가지는 당연히 외우셨을걸요? 여기에 뭐가 결합이 되냐면 특과.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 변수가 결합이 됩니다. 상황 변수가 결합이 돼요. 특과가 뭔데? 부하의 특성. 과업의 구조. 부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하냐? 그리고 이 사람이 담당하는 과업은 어떠냐? 이 2개가 결합이 되면 그걸 통해 뭐가 움직인다고 제가 얘기했냐면 부하의 VIE가 움직여요. 부하의 생각이 움직여요. 리더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조직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어떠냐에 따라 VIE, 부하의 VIE요. 선생님 VIE가 뭔데요? 내가 노력을 하면 그게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그 퍼포먼스는 나에게 리워드를 가져다 줄 거야. 그 리워드는 나에게 참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리워드에 대한 호감도 V. 얘가 얘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 I. 그 다음 얘가 얘로 연결되는 정도 E. 이게 VIE 바로 기대 이론이잖아요. 요걸 통해 작업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경로 목표 이론의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요거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하의 VIE를 건드린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책에 그림도 수록하고 내용 설명도 참 열심히 했는데 요거 틀리시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목표 설정 이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직무 특성 이론은 헤크만과 올드헤임 이론. 공정성 이론은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바로 블룸의 VIE 기대 이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3번, 2번인데 37%밖에 안 나왔죠. 그냥 여기 찍으신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왠지 이럴 것 같아라는 느낌으로 푸시는 건데 이거는 완전 생소한 주제가 아닙니다. 아까 봤던 애자일 조직 같은 그런 처음 들어보는 주제가 아니라 최근에 블룸이 아니죠. 죄송해요. 하우스 굉장히 강조되었는데 이러면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이 너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이론들이라면 좀 어려운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을 직면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게 페인이 아닐까 싶어요. 37% 받았던 이 문제에서 내가 만약에 정답을 맞췄다? 여러분의 합격에 얼마나 크게 이 문제가 기여를 할까요? 기출문제 보실 때 나온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나온 걸 그냥 답습하는 형태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내용과 더불어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취지, 이 구조의 기본적 특징,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강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전 15번이었습니다. 실제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어려워하셨나 봐요. 정답률이 22%인데 전자정부 관련된 법은
최근 국가직 7급의 데이터 3법이라는 진짜 시사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3법의 구성, 왜 데이터 3법이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실제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언급이 될 테니까 이 사생활의 침해를 어떻게 하면 잘 줄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관리 이용이 가능할까?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내용도 9급에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워낙 트렌디한 영역이다 보니 최근 2020년 이후에 만들어진 데이터 관련된 법들은 좀 눈여겨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왠지 비상업적,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공공데이터의 자율적 이용 권한이 보장된다. 맞는 내용인 것 같잖아요. 통법을 쓰면 왠지 비상업, 공익적 목적에서는 잘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법에서는 아무리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공공 데이터, 공적 데이터라고 얘기한다면 그 공공의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가명 정보를 쓰죠. 여기 있는 내용처럼 가명 정보를 씁니다. 가명의 정보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식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공 데이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험,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있는 7급 시험, 7급 지방직 행정학 개론의 정답률 자료가 공공 데이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국가 재정에 관련된 문서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상업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공공기관의 공공 데이터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공공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현재 이런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라고 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요게 X가 되는 내용이고요. 정말 생각도 못했죠. 2번 오히려 2번이 더 확실한데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가 뭔데요? 가명처리라고 해서 개인정보 삭제해서 이 개인정보가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비식별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보로는 절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걸 민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은 사실 사생활 보호 측면보다는 데이터의 개방성 측면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데이터 관련된 여러 법률을 보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마 2번이 틀린 선제라고 상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통법을 제가 지금 해설 강의 맨 처음 시작했던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통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벗어나는 형태의 내용들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통법을 쓰셔야죠. 행정학적 사고력을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력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아까 봤었던 증거 기반에서 쓸 수 있어야 하고 그럴 거면 법용도 많이 보고 기출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고 특히 최근에 데이터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은 좀 꼼꼼하게 정리를 이곳저곳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12월에 제가 유튜브로 법령 읽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법령 읽기는 별도의 강좌는 아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요거에서 꽤 다양한 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유튜브 통해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정보 격차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활용 능력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말합니다. 4번 지식관리 중 핵심, 조직 내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시킬 것이냐. 예전만큼 암묵지와 형식지, 문서화되어 있는 것과 문서화되지 않은 노하우, 요거에 대한 구분이 예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15번 문제에서 이렇게 선지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요. 저희는 1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콥과 엘더의 모형 위주로 봤는데 이번 문제는
버클랜드, 보통 정책 학습으로 더 유명한 학자인데 그 버클랜드의 정책 의제 단계를 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사실 버클랜드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2번, 다운스는 이슈, 관심, 주기, 모형이라는 거 주장했던 학자죠. 수업 중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이번 7급 모의고사도 있었는데요. 의제가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관심을 받고 일정 기간 후에 관심이 적어지거나 사라지는 순환이 반복됩니다. 의제 관심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 정책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보다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들, 대중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중요하고 이 관심에는 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의제 관심 주기, 이슈 관심 주기입니다. 제 책에는 이거 이슈 관심 주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슈, 의제, 관심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 주기가 사이클이니까. 근데 또 이거를 마치 이슈, 관심 주기라고 배웠던 걸 의제, 관심, 사이클 이러니까 다른 단어인 것처럼 느끼시는데 안 됩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행정학은 워낙 번역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원문 표현 보면서 정리하시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2번, 맞는 선지구. 3번, 바흐라우 바라츠는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조작. 우리가 이걸 무의사 결정. 그래서 얘는 의제 설정이 안 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봤었던 선지 내용이고. 4번, 킹러는 문제, 정책, 정치. 세 가지죠. 문정정, 3P. 1타, 3P.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러한 흐름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흘러다닌다라고 얘기했고 우연하게 결합한다라고 설명했고 그때 의제가 설정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3번, 4번 요게 너무 확실하니까 1번 버클랜드 이건 좀 이상한데 이 버클랜드가 정책 의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체제의제, 대중이 의제를 만드는 거예요. 대중의제라고 이야기하죠. 퍼블릭의 아젠다. 이걸 정부가 제도적인 의제로 만듭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서 정부가 딱 픽하면 이게 정부 의제, 제도 의제. 요 단계를 설명했었던 게 콥과 엘더죠. 콥과 엘더는 이 단계 이전에 사회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면 사회적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 체제의제가 되어가기 전 단계에 대한 설명들을 통해 콥과 엘더가 정책의제의 단계를 이렇게 4개로 나눴다면 지금 보시는 버클랜드는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래 제도의제가 됐어요. 정부가 우리 이 문제 해결해 볼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제 정부가 해결해 볼게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정책을 결정하고 노란색으로 쓰십시다. 정책을 결정하고 실제 그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실제 구현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까지 고려해야지만 정말 정부가 그 의제를 관심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버클랜드는 지금 보시는 콥과 엘더의 모형에서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여기까지. 이렇게 정부의 의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의제는 바로 요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겠어라는 제도의제 만든 다음에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난 단계, 결정한 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행동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1번 선지가 얘기하는 것, 대중이 정부가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체제 의제의 단계밖에 되지 않아요. 제도 의제도 안 되었습니다. 아직 정부가 나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결정 의제가 아니라 현재 체제 의제 단계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 틀린 선지는 1번이고 요거는 이 버클랜드가 설명했었던 단계들이 여러분이 좀 익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올해 기회북에도 같이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17번. 자, 국가재정법상 예산결산 과정에서 정부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 여러분 너무 속상했어요. 정답률 43%. 자, 일단 성인지 예산서 적상은 알 거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은 알 거고 둘 다 예산서와 결산서 모두 다 작성을 합니다. 예산서, 결산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일단 문제에도 다 나오면서 정리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가 됐던 구급 문제에 기금에 대한 결산서도 예산안에 포함되니 이런 문서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네, 당연히 포함된다고 얘기했고요. 성인지 기금,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 기금에 대한 성인지 예산제도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다 들어가니까 당연히 지금 보시는 2번 이거 맞거든요. 4번이요. 조세지출 결산서, 조세지출 예산서는
우리 이전에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봤지만 조세지출 예산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조세지출 예산서는 말이 그냥 예산서이지 구체적인 조세지출을 어디다 지출했느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세감면이잖아요. 조세감면을 이만큼의 크기로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조세지출 예산서는 예산안 첨부 서류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얘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편성하고 결산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올해 국가직 7급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했던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기억을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비슷한 취지로 출제가 되었을 때 그걸 잘 못 골라내십니다. 제가 비슷한 취지로 출제된 것들을 항상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떤 분들은 선생님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주제가 겹치면 일단 그 주제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기출 문제로만 접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그 주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출됐던 주제들은 그 주제의 취지, 내용 다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번도 제가 수업 중에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퇴직연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이고 퇴직수당은 이름이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일반적인 회사하고 똑같습니다.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 받아요. 그리고 이 퇴직금은 전액 정부가 주는 거라고 제가 수업 중에 이건 기출에도 제가 꽤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잘 구분하자. 당연히 공무원 연금제도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일단 군인, 그다음 선출직 공직자, 별도의 개별 연금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선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제도의 운영은 행안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요. 실제 연금을 관리하는 곳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를 했죠. 퇴직수당은 일종의 퇴직금이니까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전액 정부가 주는 퇴직금이고요. 제일 마지막 퇴직연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공무원 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연금을 받기 위한 재직 최소 요건은 재직 10년입니다. 2016년도에 연금법 개정되면서 유일하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바뀐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너찌가 진짜 많이 나오죠? 매년 나왔어요. 매년. 근데 정답률이 64%야. 너찌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게 맞죠? 너찌는 인간이 일단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 인지적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휴리스틱이라고 표현하죠. 인간이 잘못된 인지적 판단으로 인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요새 말로 이런 것들을 멍청비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멍청한 판단을 해요. 잘 모르지만 내가 잘 알아보는 게 귀찮은 거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행동적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행동적 시장 실패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오류나 편향성을 잘 분석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오류나 편향성을 이용해서 그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입을 하는데 구성원들의 현재 선택을 가로막지는 않아요.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되 더 좋은 쪽의 의사결정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포장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만약에 국민들의 비만을 너무 걱정해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만든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모든 패스트푸드점의 세트 메뉴의 기본 옵션을 샐러드와 주스로 바꾸면 지금처럼 감티와 콜라라는 옵션을 기본 옵션이 아니어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기 때문에 샐러드와 오렌지 주스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비구조화된 선택지, 구조화되지 않았다라는 건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전에 설정되지 않았다라는 걸 비구조화, 설정이 된 걸 구조화라고 하는데 너찌 이론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선택지는 이미 사전에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선택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내용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구조화된 선택지를 제공한다. 요거는 현재 X가 되고요. 그래서 64% 정답이 됩니다. 자, 부드러운 개입주의. 개입을 하는데 부드럽게 옆구리를 쿡 찌르는 행동 아시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3번인데 너째로는 제가 수업 중에 진짜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3번과 같은 선지가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자유주의적 개입이나 부드러운 개입주의, 오류와 편향에 대한 관심은 기존 기출문제에서도 언급했었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의 표현만 알고 있었어도 3번이 조금 어색하다. 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그리고 너치 이론의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3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린 선지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재정의 세 가지 기능. 머스그레이브는 재정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했죠. 되게 오랜만에 머스그레이브가 출제가 됐네요. 경제적 기능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배분. 사회적 약자들을 좀 더 배려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그 다음 마지막이 경제 성장과 안정. 이렇게 세 가지 주장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것,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했었던 경제적 기능에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주민 전체의 행복도 제고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요. 지금 이거는 머스그레이브가 주장했었던 경제적 기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는 거, 이거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의 특정한 계층은 사회적 약자들이 되겠죠. 총수요가 부족해요. 국민 전체의 수요가 부족해서 경기 침체 실업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 지출을 늘립니다. 이거는 경제 안정화 성장을 위한 머스그레이브의 재정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제일 마지막이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특정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경우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20번 정답 2번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자, 지방직 7급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쳤습니다. 사실 해설은 해설지를 보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주제, 풀어봤었던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되는 건 아닙니다. 행정학은 최근에 어렵기도 하고 상세하게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을 뭐 행정학 전공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말이 되게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이해가 되게 그렇게는 정리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꼭 명심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수업과 여러 가지 특강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6년 버전의 기회북이라는 교재가 곧 출간이 됩니다. 26년 기회북은 일단 올해 개정되었었던 25년에 개정되었던 정보조직법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지방직 7급의 선지들까지 모두 녹여놔서 교재를 제작했으니 아마 이번 시험 26년도에 있을 예정의 9급 시험들과 7급 시험을 대비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설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